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현장입니다. 그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재미있게 즐겁게 들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제가 하고 있어요. 월화수목 금토일 토요일 일요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재밌게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떠들고 있고 내일 또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을 또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긍정의 기운, 긍정의 기운을 막 팍팍 넣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팍팍 넣어줄 테니까 잘 듣고 따라 하지는 마세요. 굳이 천회장 굳이 100%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셔서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시고 삼성 아니고 다른 종목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무조건 제 이야기 듣고 100%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올해 4분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분기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서울 중구의 유한타증권이죠. 여기 본사에서 리서치 센터장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인데 김승현 씨. 한국은행이 이제 연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연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본다. 한 10월이나 한 11월 중 현재 한 3.5% 수준인 기준금리를 한 3.25% 정도 내린다는 전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올해까지는 1월부터 유지 중인 3.5%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우세한데 김 센터장은 그래요. 금리 인하 시점이 예상보다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 배경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잡혀가고 있는 물가가 자리 잡고 있네요. 물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지난해 6월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1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났고 그 사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죠.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한 9%에서 5%대로 낮아졌고 올해도 한 1월에 6.4%에서 한 3월에 5%까지 이제 내려왔고, 그런 물가가 헤드라인 물가에 비해서 여전히 높지만은, 이런 현상은 물가가 하락하는 이 하락하는 시기에 전형적인 형태다. 전형적인 형태라고 분석이 있습니다. 2분기 이후에는 주택 가격과 담보대출 비용 하락이 반영이 되면서 주거비 하락도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내다보고 있고 그런 물가의 대부분은 주거비입니다. 주거비인데 아직까지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2분기 이후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빠르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주거비는 주택 가격과 6개월에서 1년까지 시차를 두고 하락을 한답니다. 하락을 하는데 이 주거비가 하락하는 시점에 도달한 데다가 이 주거비에 포함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도 시중금리 인하 영향으로 빠르게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러면 3분기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목표로 하는 헤드라인 물가 2%대 진입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이슈도 연말까지 해소되는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글로벌 물가 하락이 빠르게 진행돼서 3분기 말에는 헤드라인 물가가 한 2%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2%대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미국도 연말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요. 늦어도 내년 초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은 이달 더 한 차례 25bp 정도 올린 후에 올해 더 이상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김 센터장은 미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실질적인 침체에 돌입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미국의 경기 침체 여부를 공식 선언하는 전미경제연구소 NBER, 여기 NBER은 노동시장 강세 등을 고려해가지고 경기 침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 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상반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와 다름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김 센터장은 경기 침체를 새로운 뉴스로 보기 어렵다. 미국의 경기 침체 선언 여부를 떠나서 시장은 이미 지난해부터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또 언급을 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그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달러 강세가 이어졌지만은 이 역시 마무리 국면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그 달러 인덱스 있죠. 이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 그 114포인트까지 치솟았어요. 114. 치솟았다가 최근에는 100포인트 정도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갔어요. 지난해 9월 기록한 달러 인덱스 114.78, 114.78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이 지수가 점점점 떨어져서 조만간 100포인트를 밑돌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0포인트를 밑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미국에 집중되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로 대거 유입될 여지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신흥국 중 인도 증시의 그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브라질도 미중 무역 분쟁 반사 이후로 수급이 많이 쏠려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많이 유입된 배경도 미국에서 빠져나온 그 자금이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해석을 하죠. 그동안 외국인이 자금을 많이 뺀 국가가 한국이었어요. 한국이었는데 자연스럽게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 2018년부터 한 4에서 5년 이상 한국 시장은 글로벌 증시 대비 시장 수익률을 밑돌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김 센터장은 연내 그 코스피 지수 그 고점을 2,800포인트로 제시를 합니다. 2,800 제시를 하고요. 연초 기록한 2,180포인트를 저점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고, 연내 그 수준까지 다시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지난해 9월 의미 있는 이제 변곡점을 이제 확인했고, 올 2, 3분기에 그 경기 사이클의 상승 전환과 맞물려 가지고 지수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시장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하네요. 한국 시장 규모가 글로벌의 2% 정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장세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업종별 그 업황 사이클이 다양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김 센터장은 최근에 2차전지가 국내 증시를 이끌었지만은 전통적으로 강한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 업종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내년 업황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 2차전지는 향후 1, 2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요. 자동차는 현재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투자자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된 상태라고 언급을 하고, 특히 저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반도체 업종은 하반기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봅니다. 이 과점 체제인 반도체 업종 반도체 산업 특성상 감산 공조는 업황 저점을 그 앞당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같은 전망과 함께 연내 삼성과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각각 9만원, 12만원 제시를 합니다. 일각에서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 피해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피해 우려도 있는데 이분의 생각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현재 중국은 반도체 작업률이 한 15에서 20% 수준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국 반도체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현재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이유는 수출 물량이 부족하기보다는 제품 가격으로 인해서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 제품 가격이 반등을 하면은 중국의 수출도 해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중국이 그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과거 사드 사태처럼 당시처럼 고강도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덧붙이고요.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데다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으로
중국과 관계 악화 우리가 나오지만은 중국도 고강도 제재를 이을 만한 여건이 아니라는 거죠. 윤 대통령 방미로 중국이나 뭐 러시아와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은 우리나라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여전히 기준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을 풀고 있을 만큼 중국의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고 중국도 교역 상대국을 배척할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고강도 제재 대신에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죠. 단 개인 투자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 단기와 중단기 투자의 균형과 적절한 종목 배분이 안정적인 수익률에 도움이 되죠.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최근에 주목받는 업종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동시에 연말까지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들도 나눠서 투자해야 변동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ESG증권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은 큰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짜임새 있게 얘기를 해줬는데 삼성전자는 9만원자 가능성 충분하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